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상법 강의 실전 사례 연습 강의를 하는데요. 일단 오늘 1회차인데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서 코멘트를 좀 하고 좀 진행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험이 이제 출제 경향을 조금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앞에 회사법 나온 부분은 충분히 이제 예견할 수 있었던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나왔던 요 창법 관련된 논점이랑, 그리고 보험법이죠. 보험법이 뭐 나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 나왔죠. 근데 이 보험법 내용 중에서도 청구권 대위, 보험자 대위권 중에 청구권 대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구권 대위에도 논점이 좀 많은데, 여기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논점이 출제가 됐거든요. 요건 좀 놀랐어요. 이걸 수업도 잘 안 하실 텐데 이 문제를 내셨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건 그렇고 예상치 못했던 논점이구나,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시험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어졌다. 근데 자, 이 문제의 논점을 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범위가 넓어진 건 맞는데, 이제 창법을 비롯한 상행위 각칙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다 정리해야 되느냐? 저는 여전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졌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례형 대비로 논점을 막 파고들진 않지만 얘네들을 조문으로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증권과 관련된 부분, 물론 이제 여기서는 참고증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공부했던 유가증권의 이전에 배우는 유가증권의 일반론이나, 그리고 아니면 운송인에서 이건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화물상환증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범위가 넓어졌다. 이건 이제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 넓어진 범위를 모두 사례형 대비, 우리가 회사법이나 뭐 다른 중요 논점을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 조문을 활용하는 능력, 법전을 보고 조문을 활용하는 능력은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중요 논점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응용이죠, 응용. 이 응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염두하고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 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보험법과 관련된 것이 시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함. 더불어서 뭐 얘도 요번에 안 나왔지만 어음수표도 항상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다만 요 보험이나 어음이 매년 출제될지는 모르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면 패턴이 보이겠지만 아직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빈도일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1회차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상법 총칙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법 총칙에 대한 부분 중에 이제 매우 중요한 논점이죠. 이거는 영업 양도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뭐 실무적으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를 이제 풀어보셨으니까 사실관계를 보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주 단순한 영업 양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뭐 가게를 넘기거나 영업 전체를 넘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가게가 뭐 예를 들어 가게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뭐 보통 전전양도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강남에 유명 맛집을 인수했어요. 남이 하던 거 잘 돼가지고 내가 권리금도 주고 인수를 했는데,
몇 달 뒤에 그 맛집을 처음 만들었던, 나한테 팔았던 원 주인이 바로 옆 동네에 똑같은 간판, 똑같은 메뉴, 똑같은 레시피 가지고 가게를 또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어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처음에 이 가게를 했던 분한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상속에 반하는 거 아니냐, 가게를 접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근데 이제 원주민이 나한테 직접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넘기고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닌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 처음에 이 가게를 파는 원주인이 난 당신한테 가게 판 적 없고 당신이랑 영업량도 계약 체결한 거 아닌데 난 너 누군지 모르는데 라고 주장한다면, 이 원주인, 최초의 이 가게를 만들었던 설립자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사실관계는 이제 우리가 판례를 바탕으로 조금 각색을 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갑을병정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같이. 자, 갑은 21년 5월 1일 강남구에서 15년 운영해 오던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벨라 레스토랑의 영업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얘랑 얘 사이에 계약 체결이 있었던 거죠. 이 계약에는 경업금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나, 이것도 터치를 하셔야 돼요.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자, 우리가 지금 경업금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경업금지의 전제는 말이죠, 영업 양도여야 양도인이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 얘네들이 영업 양도라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얘네들의 계약이 영업 양도를 하는 계약인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야 이 영업 양도의 발생 효과로서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업 양도에 대한 개념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없어. 자, 법문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해석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이 해석의 영역은 이 판례의 태도를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판례의 태도 언급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자,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레스토랑 건물의 임차권, 주방 설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건물 임차권, 주방 설비, 고객 명부, 레시피 등 유무형의 재산이 조직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영업 양도한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답안에 포섭시켜가지고 영업 양도네, 그러니까 이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겠네, 양도인은, 그렇게 전제로 하시고 이제 얘기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을은 벨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양수인 23년 3월 1일 동일한 영업을 병에게 양도했고,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에 또 양도 계약이 있었고, 자, 병은 다시 24년 10월 1일 정에게 벨라 레스토랑을 또 영업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갑, 을, 병, 정, 하나, 둘, 셋, 세 번의 영업 양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인적, 물적 조직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의 영업 양도 계약에 있어서, 영업 양도에 있어서 갑, 을, 병, 정, 이렇게 양도가 된 거죠. 요것도 영업 양도가 맞고, 요것도 영업 양도가 맞고, 요것도 영업 양도가 맞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얘는 얘한테, 당연히 계약 당사자 간에는 얘는 얘한테, 그리고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그렇죠?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논점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25년 8월 1일 최초 영업양도인 갑이 서울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와 인접한 지역, 그렇죠? 처음에 여기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최초 영업양도인 갑이 갑스키친이라는 상호로 벨라 레스토랑과 사실상 동일한 메뉴, 동일한 컨셉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개업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가지고 벨라 레스토랑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자, 일견. 자, 얘가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일단 뭐 변론이고 따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정이라는 최종 영업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손해는 자, 갑의 영업으로 인한 거죠. 갑의 영업으로 인한 것이고, 이때 정이 갑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일단 이렇게 복잡한 사실관계 말고요, 얘네 둘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영업 양도가 있었고, 얘가 경업을 해가지고 얘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영업 양도가 있었으면 얘는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할 텐데, 그렇죠? 경업 의무가 아니죠.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해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손해를 입은 을의 입장에서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는 이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에 대한 문제예요. 법적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법적 효과가 답을 써버렸네. 그렇죠? 법적 효과가 역시 아까 영업양도 개념과 마찬가지로 법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따라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통상 인정이 되는데, 영업을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한다거나, 그리고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배 청구한다거나, 뭐 영업 양도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이 사실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가 지금 손해를 입었으니까. 자, 계속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뭐 거의 다 봤는데요. 자, 정은 갑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갑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자,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자, 1번 최종 영업 장소인 정이 최초 영업 양도인 갑에게 갑스키친의 영업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2번 정의 갑에 대한 위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때 정의 갑의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성립 요건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것인데, 요거는 만약에 청구할 수 있다면 정의 갑한테 청구하는 손배가 법적 성격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사실관계 이제 머릿속에 남으셨겠죠? 그렇죠? 정리하자면,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제를 뭐 한 문제만 내면 좋은데, 그래도 최대한 논점을 아까 올해 시험에 비추어 봤을 때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할 범위에 대한 좀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길지 않으니까 둘 다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 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초 양도인은 갑이죠. 21년 5월 1일 15년간 하다가 을한테 넘겼습니다. 특이하게 있었나요? 없었다. 자, 일단 갑이 을한테 한 개, 요걸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들. 영업 양도다.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영업 양도다. 그러면 갑이 경업을 금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느냐? 요것도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경업금지 규정을 보면 약정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짚기 위해서. 경업금지 약정 없이 그냥 넘겼다. 하지만 이제 레시피나 고객 명부나 뭐 임차권 이런 거 주방 설비도 넘겼나요? 그죠? 다 넘겼죠? 요 얘기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 양도인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요 영업의 동일성이 판단 기준이에요. 영업 양도를 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느냐. 요 점을 언급하셔야 되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을과 병, 그러니까 을은 다시 병에게, 병은 다시 정에게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도 영업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영업 양도가 계속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최종 양수인은 정, 이제 현재 사장님이죠. 손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거는 이제 이 최초 레스토랑 하시던 분, 이 갑이 갑스킨이라는 식당을 서초구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갑이 서초구에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 인접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접행정구역, 이 지역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해석도 있죠. 요 사실관계 판례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 해석에서는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라고 봤어요. 물적 설비의 소재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범위를 가지고 판단한다. 물론 여기 강남구 서초구 이건 당연히 경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접지역이고 동일행정구역이라고 봐도 되게 무방합니다. 그리고 21년에 양도했고 이분이 다시 돌아온 거 이것도 이제 짚어주셔야겠죠. 개업한 게 25년입니다.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년간 못하는 거니까 10년 내이다. 하지 말아야 될 기간 내에 지금 경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짚어주셔야겠습니다. 정은 지금 매출이 막 뚝 떨어져 갖고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죠? 정이 갑을 찾아가서 가게 하지마 너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영업 폐지 청구, 영업 금지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손에 물어내 이거 너 이거,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지 하나 둘씩 다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갑스치킨의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인데, 자, 41조 1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조 1항 보시죠. 먼저 뭐 내용은 다 아실 텐데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거 짚어줘야 되고, 그리고 10년간 기간 얘기해야 되고, 동일한 행정구역, 그리고 인접지역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동종영업인지도 판단을 같이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항은 약정했을 때,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조문의 취지가 뭐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수인이 영업양도할 때 공짜로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주고 산 영업권을 보호해서 양도인이 그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조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41조에. 근데 각각 의사이면 너무 쉽죠. 요거는 이제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질문은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의사이라면 약정이 없어도 법률상 의무입니다. 물론 요것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로 배제하는 것, 뭐 더군다나 묵시적 합의로 배제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인 거죠. 정은 갑과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갑은 을이랑 계약했지 정이랑은 아예 뭐 일면식도 없는 사이거든요. 여기서 이 문제의 기초가 되는 뭐 2021-27629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판례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법원은 영업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경업금지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고 봤을까요? 이 판례의 핵심은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을에서 정으로. 이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의 경업금지 청구권.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그렇죠? 을이 되겠죠? 이 경업금지 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에 영업양수인에게 전전 양도된다. 자, 영업양도 계약은 포괄적인 이전, 영업과 관련된 재산의 포괄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뭐 일부가 빠질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법적 효과가 법정된 것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포괄적 이전에 뭐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요것도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넘길 때 얘가 가지고 있던 경업금지 청구권도 얘한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받았죠? 그리고 얘가 다시 아무 말 없이 정한테 넘기면 이게 또 다시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경업금지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정에게까지 이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법리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판례를 뭐 몰랐다면 좀 생소해 보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따라간다고 본 거죠. 영업양도 할 때 경업금지 청구권도 따라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리는 정리해 보자면 경업금지 청구권이 영업재산의 일부이다. 그리고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 청구권도 영업과 같이 묶여서 넘어가는 것이다. 만약 이걸 인정을 안 한다면 최초 영업양도인이, 그러니까 갑이죠, 우리 사례에서 다시 가게를 차려서 영업가치를 뭐 다 지가 빼먹는다고 하더라도 전전양수인들, 이후에 가게를 사신 분들은 어쨌든 피해를 또 보게 돼 있어요. 뭐 껍데기만 사게 되는 거죠. 이건 부당하다입니다. 자, 그럼 동일성을 먼저 판단해 봐야 됩니다. 벨라 레스토랑은 갑을병정으로 가면서 레시피 조직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맞는 거죠. 기간은 약정이 없었으니까 10년 안쪽입니까? 그렇죠. 21년 양도, 25년 갑의 새로운 개업. 4년 지났으니까 10년 안쪽이니까 아직 경합하면 안 되는 기간 맞죠? 지역적인 범위요. 강남구, 서초구, 뭐 상법은 동일 인접 행정구역에서 다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 행정구역의 의미를 물적 설비로 이해하든 영업 범위로 이해하든 어쨌든 하면 안 되는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정은 갑에게 영업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갑이 너 계약 당사자 아니야 나에게 라고 말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두 번째 쟁점인데 손배 청구입니다. 근데 가게문은 이제 닫았어요. 근데 영업 폐지 청구가 물론 이것도 논점이죠. 제가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자,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의 효과 발생, 뭐 효과의 하나로 영업 폐지 청구 가능. 영업 폐지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손배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손배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 이게 어디서 오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써줘야 되는데 750조냐 390조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경업금지 의무는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임의규정이라고 한들 이걸 어겨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죠. 그러면 갑은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 고의과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은 합니다. 가장 깔끔한 구성이 될 텐데 정은 자신이 영업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 750조에 의해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그게 고의과실에 기인한 거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책임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민법 390조에 따른 책임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봤다시피 갑과 을은 직접 계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근데 앞서 판례의 논리로 보면 을이 가지고 있던 게 병정순으로 넘어온 것이니까요. 그때 이에 대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간 거냐. 자, 판례는
요 판례에서, 요 판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명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이냐, 아니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이걸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경업 금지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두 책임이 둘 다 경합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일까요? 통상 손해는, 그렇죠? 자, 요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위법성 판단했고, 자, 손해배상 범위. 자, 통상 손해는 값을 지킨 때문에 줄어든 매출, 영업이익. 이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입증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이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걸 이제 직접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문제를 보면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 손배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는데 이 손배 청구가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전전양도에 대해서는 직접 판시하지는 않았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될 것 같잖아요. 입증하면. 근데 문제는 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문제인데 판례가 앞서 얘기했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영업 폐지 청구권이나 하는 것들 요게 같이 넘어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경업금지 청구권과 함께 얘도 넘어간다. 그럼 양자가 이렇게 뭐 경합한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뭐 어떤 구성에 의한 것이든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된다고 봐야 되고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때의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언급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있으면 조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점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답안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건 인정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명시가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의 답변은 쓰시면 안 될 것 같다. 예시답안은 뭐 말 그대로 예시답안입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명의대여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되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걸 같이 냈는데요. 이게 사실관계가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법 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선택형 준비하면서도 보셨을 논점인데 명의대여 중에 이제 건설업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도급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면허대여, 명의대여가 종종 일어나고 이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실제로 공사를 시킨 사람뿐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있겠죠. 애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점이 되겠고, 요거는 23년 12월 판결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자, 이론적 배경을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24조를 보시면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들이 조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논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조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명 또는 상호, 뭘 빌려주는지를 봐야 돼요. 상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 명의 대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명의 대여 행위에 묵시적 허락이 포함되는지도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도급의 경우나 아니면 내가 빌렸는데 이 피용인이 사용한 것까지 명의 대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거든요. 그렇죠? 허락한 자는 자기를 그러니까 명의 대여자를 영업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 잘렸네. 자, 오인했다는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명의 차용자를 명의 대여자로 오인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 문제에서의 논점은 몰랐다, 그렇죠? 착각했다, 오인했다는 것에 주관적인 요건으로 선의, 무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고, 이 문제는 뭐 명의되어 가지고 건설한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무중과실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중과실이죠. 중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효과로서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의 법적 효과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외관 법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뢰가 오인, 그러니까 선의, 아까 무중과실 얘기 여기 써야 되는 거고, 부여행위, 여기 규칙사유거든요. 명의를 대여했느냐, 그죠? 그리고 외관의 존재가 대여한 명의를 사용했느냐, 이런 겁니다. 빌려줬어도 이걸 써야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전을 보면서 이렇게 딱 분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다. 정리해 보자면, 명의 대여 사실, 내 이름을 써도 좋아, 내 상호나 내 성명을 써도 좋아 라는 허락이 있어야 되고, 아까 묵시적 허락도 포함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기왕 나온 것을 좀 부연 설명하자면, 이 묵시적인 승낙, 묵시적인 대여도 인정을 합니다. 판례가. 판례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묵인하는 거, 이게 아니야. 그렇죠? 묵인하면서도 부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묵시적 승낙으로 봅니다. 이 부가적 사정이라는 것이 뭔지를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익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요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명의 차용자의 영업행위, 이름 빌린 사람이 그 빌린 이름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제3자의 오인인데, 이 제3자는 지금 나와 거래한 상대방을 명의 대여자로 생각했어야 돼요. 그렇죠? 명의 차용자가 아니라 대여자로 생각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오인의 기초에서 거래가 발생해야 됩니다. 오인의 기초에서 거래가 발생해야 돼. 자, 오인에 기초한 거래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명의대여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지죠. 이거 오인에 기초한 거래가 생겨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이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면책될 수 있는, 명의대여자가 면책될 수 있는 것이죠. 명의대여자가 입증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 오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의대여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안 지겠죠.
특히 이 사실관계는, 이 판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이 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번, 이거 다 읽기는 좀 기니까 짧게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고가 A사거든요. 얘가 이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 우리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대형 건설사입니다. 얘가 대여자고요. 그리고 지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실제 공사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대여자. 자, B, A, 그리고 실제 공사한 사람, 이분. 자, 이런 식으로 명의가, 명의를 이렇게 빌려준 경우인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G는 피고 B사의 명의를 빌려 공수를 수주했고, 원고 A사에게 하도급을 준 겁니다.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G는 B사의 명의를 빌려서, 맞나요? 그리고 A가 돈을 못 받고 있는 수행한 건설사인 거죠. 그렇죠? G가 피고 B사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수주했고, 원고 A사에게 하도급을 줬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공사를 2건 진행했죠. A가 원고 맞죠? 공사를 2건 진행했는데, 1공사가 주차장, 그리고 부지조성공사, 그리고 2공사가 토지공사입니다. 그렇죠? 토지와 관련된 공사인데, 1공사, 2공사라고 할게요. 자, 1공사, 2공사, 주차장, 그리고 이제 신축.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A는 두 공사 모두 B가 발주한 것으로 알고, 그렇죠? 얘랑 계약을 체결했지만 B로 오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24조가 적용된다면 여기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여기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4조의 법적 효과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둘 다에게 이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죠. 근데 피고는 우리는 이름을 빌려줬을 뿐 실제 계약 당사자는 G다. 그리고 너도 이걸 알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고, 얘가 피고, 피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악의, 뭐 적어도 중과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요거는 대여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법원의 판단은 요 1공사는 원고 승소, 그리고 2공사는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졌냐면 바로 얘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요 사실관계는. 문제가 첫 번째는 24조에 정한 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아까 요건을 같이 얘기했고, 그리고 주차장 등 부지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처분은 인용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 그리고 3번은 나눠서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입니다. 자, 일단 먼저 원고가 승소한 주차장 부지공사에 관련해서 보면은 1번은 넘어가도 되겠죠. 부지공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은 원고는 피고가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 선의인 거죠. 오인의 선의입니다. 그럼 선의이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중과실이어야 됩니다. 무중과실. 과연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까? 법원은 없다. 무중과실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 비사가 되겠죠. 비사의 정식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그리고 금전의 이동입니다. 금전의 이동. 원고는 선급금을 지급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정보의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가 원도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 내역서까지 확인을 했죠.
여러분이 원고라면은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피고 도장도 찍혀 있고 돈도 들어오고 서류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 요거 신축공사 관련된 거요. 왜 책임이 부정되었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중과실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의 부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차장 공사와는 달리 이 공사는 지의 구두 지시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 명의의 계약서도 없었고, 선급금의 부존재, 그러니까 선급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나왔다시피 제3자가 등장합니다. 현장에 이제 뜬금없이 Q라는 회사와 그리고 R이라는 이사가 등장해서 공사를 막 지휘합니다. 원고도 피고, 비사 말고 다른 사람도 껴있네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원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서도 안 써주고 돈도 안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가 주는 공사겠지라고 믿고 전화도 한 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오인을 한 것 같긴 했는데 이걸 이제 만연히 믿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는데도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근거로 본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공사도 당신네가 발주한 거 아니냐라고 원고가 피고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 계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법원이.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 마지막 두 번째 문제를 정리를 좀 하면 24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 제3자의 중과실,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 여부고, 그렇죠? 이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겁니다. 동일한 현장, 동일한 당사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약건이 달랐잖아요. 1공사 다르고 2공사 다르고 외관의 신뢰를 형성한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진다. 특히 이 양자를 갈랐던 중요한 근거는 정식 계약서가 있느냐, 그리고 구두로만 진행되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 부분들도 있다. 자, 이걸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문장에는 자세히 좀 적어놨고요. 사실 이걸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시답안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주차장 부지공사. 그리고 세 번째가 건축 신축공사, 기초토지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소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을 그냥 분설해서 쓰고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런 건축공사 하도급 관계에서 이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인 거래 상대방의 오인, 외관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요건으로만 쓰던 선의이며 무중과실이어야 한다의 이 중과실을 실제 판단해 본 사례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 문제도 최신 판례, 비교적 최신 판례, 그리고 출제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